자,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파이썬 뭐 기본이랄까요? 아, 뭐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파이썬 그 함수형 언어 기능 일부하고 그리고 넘파이와 팬더스를 중심으로 해서 패키지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에, 가장 근간이 되기 때문이죠. 거기에 이어서 후속편으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데이터 분석하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에,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번 과정은 스파이스팍을 중심으로 보는데 그것은 통합 패키지로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사이드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부분도 있거든요. 양쪽 다 한꺼번에 다루기는 제한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후에 논의를 진행시키 나갈 수 있도록 몇 개의 기본적인 개념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패키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걸 활용해서 실제로 분석하는 또 이 모델링의 얘기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터 분석은 좀 넓은 범위여서요. 통계 분석과 기계 학습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합니다. 다만 뭐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까지 연계시키는 것들은 다루지 않고 뭐 일반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 정도까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몇 가지요. 몇 가지란 얘기는 슬라이드 한두 장 정도로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반 기술이라는 게 무엇이냐. 결국 이제 컴퓨터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 주로 프로그래밍에 대한 것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고요. 다른 한편에서 이제 수리 모델, 이런 수학 통계 관련된 것들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그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수학이라면 사실은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최소한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일단 해두면 이후에 분석 작업을 할 때 훨씬 더 깊이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금 일단은 예컨대 선형대수와 통계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는 선형대수를 여기 보시는 슬라이드의 이 한 장으로 그냥 요약해 버렸는데 뭐 아시다시피 일반 공학 수학에서도 그렇고 선형대수라는 별도의 과목도 그렇고 또 이제 그 리니어 알지브라도 이제 나중에 가면 수학 쪽에서는 예컨대 앱스트랙트 리니어 알지브라 같은 것들 그래서 뭐 토폴로지 이렇게 해서 계속 확장이 됩니다. 다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뭐 좀 주의를 기울 필요가 있고요. 여기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보죠. 자, 일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자, 선형대수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 벡터와 매트리스에 대한 겁니다. 벡터와 매트릭스라고 하면 벡터는 예컨대 컬럼 벡터로 치면 여기에 뭐 숫자가 들어간 이런 엘리멘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매트릭스라고 하면 예컨대 여러 개의 컬럼, 여러 개의 로우로 잡혀 있는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인데 결국 이제 벡터와 스칼라, 벡터와 벡터, 매트릭스와 스칼라, 매트릭스와 매트릭스, 벡터와 매트릭스 이들 상호간의 연산 작업들 프로덕트 뭐 이런 것들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 뭐 이너 프로덕트, 카르테시안 프로덕트 뭐 등등 닷 프로덕트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좀 곱해 나가고 뭐 더해 나가고 빼 나가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할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라고 하면 예컨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나 엑셀과 같은 이런 여러 개의 그 로우와 컬럼으로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면 예컨대 텍스트나 음성, 뭐 이미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죠. 이 비정형 데이터도 예컨대 지금 말씀드린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긴 합니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보통 우리가 블럽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블럽 데이터라고 하면 바이너리 라지 오브젝트 데이터들.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는 텍스트. 결국 이제 텍스트는 이제 코드의 문제죠.
정도이고요. 자, 그런데 이런 걸 처리함에 있어서 이 과거에는 우리가 쿼리를 한다거나 이러면 그냥 이 로우와 컬럼을 중심으로 해서 예컨대 관계형 대수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종의 집합 같은 것들이죠. 조건을 주고 보는. 그런데 우리가 머신러닝을 한다고 하면 한 걸음 나아가서 머신러닝을 한다고 하면 결국 이건 모델링의 문제이고요. 혹시 앞에 시간에서 얘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모델링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획득한다고 보고 부족하면 추가로 해서라도 데이터를 모두 가져온 다음에 이것들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새로운 입력 데이터가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는 새로운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독립변수로 하는 나머지 경우에는 어떻게 예측되는지 수치값의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카테고리 예측, 분류 모델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델링을 할 때 정형 데이터 경우에 이 각각의 컬럼이 근데 이 컬럼이 50개라고 치죠. 50개라고 치면 그런 분류 모델 같은 이런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때는 50개의 컬럼이 각각이 하나의 디멘전이래요. 그래서 50차원의 데이터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근데 이미지나 이런 기정형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텍스트도 예컨대 이메일이나 무슨 뭐 뉴스 스크립트나 이런 게 있다고 치죠. 이런 것들을 분석하다 보면 크게 봐서 좀 텍스트의 얘기입니다.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런 것들을 전부 정형 데이터로 변경시켜 놓고 분석하는 겁니다. 정형 데이터로 변경시킨다는 것은 예컨대 무엇이냐면 예컨대 텍스트 데이터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여기 이 텍스트 데이터 예컨대 한 페이지에 텍스트가 있고 이게 수십 페이지가 있고 그게 하나의 예컨대 챕터가 된다면 그 챕터가 또 수십 개가 있고 그런 책이 또 수십 개가 있고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방대한 데이터인데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통상적으로 예컨대 아주 쉬운 형태로 보통 document term matrix라는 걸 만들거든요. document term matrix라는 것들은 document에 나오는 term들을 가지고 매트릭스 행렬 데이터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이때는 예컨대 document matrix는 이 컬럼에 고유한 단어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컨대 한 페이지에 200개의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200개의 단어 중에 유니크한 것들을 쭉 모아놓죠. 그다음에 이게 뭐 예컨대 수십 개, 예컨대 뭐 수십 개, 뭐 수만 개, 수십만 개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유니크 단어들을 쭉 모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우에는 어떤 도큐멘트 아이디가 나옵니다. 책으로 치면 책 제목 뭐에, 챕터 어디에 하는 식으로요. 유니크 워드와 그리고 도큐멘트 아이디 이렇게 해서 만든 것들을 도큐멘트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거꾸로 이쪽에 유니크 워드가 나오고 이쪽에 도큐멘트 아이디가 나온다면 텀 도큐멘트 매트릭스 뭐 이렇게 부르죠.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그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 때 다른 단어가 어떻게 공동으로 같이 함께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코 쓰기가 좀 그런가요? 코 어커런스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등장한다는 것이죠. 어떤 단어 학교가 나올 때는 예컨대 등교한다, 성적 이런 말들이 주로 함께 나오더라. 그래서 함께 나오는 단어들의 목록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코어커런스 매트릭스이고요.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예컨대 문장에서 어떤 단어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 확률 계산을 한다든지 혹시 이제 뒤에서 우리가 뭐 그걸 좀 다뤄볼까 하는데 여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컨대 워드 투 벡터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한다. 이럴 때는 이 코어커런스 매트릭스를 기본으로 삼죠.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예컨대 검색을 한다. 여러분들 구글이 왜 성공을 했냐면 우리 구글의 빅데이터 플랫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GFS가 왜 나왔나요? GFS는 다른 검색 회사들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예컨대 굉장히 많이 있었죠. 라이코스니 무슨 뭐 야후니 뭐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야후는 이제 거기에 동참했습니다만, 그런데 일반 회사에서는 웹 검색을 할 때 웹페이지, HTML 페이지 나오는 헤드 부분에서의 그 메타데이터, 키워드 데이터만 가지고 검색을 했었어요. 그런데 구글은 본문 전체를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할 때 이런 식의 도큐멘트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걸로 인덱스를 추출해. 인덱스 추출한다는 얘기는 마치 우리 책에 보면 뒤에 색인이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단어가 어디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어떤 도큐멘트에 나온다. 구글의 웹 검색을 따지면 어느 웹 URL에 어디 밑에 그런 단어들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이죠. 전 세계에 있는 웹페이지를 계속 크롤링해서 가져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 컴퓨터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글 파일 시스템 만들고 그걸로 여러 가지 계산을 하려는데 그 계산이라는 게 또 역시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구글의 계산은 페이지 랭크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참조가 어떤 웹페이지가 어떤 웹페이지를 참조하더라.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따져가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중요성을 판단을 하죠. 이런 계산, GFS에 저장되어 있는 전 세계 웹페이지의 인버티드 인덱스, 즉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 같은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고 페이지 랭크를 예컨대 마르콥 체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산을 하려고 할 때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거 계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백 대의 컴퓨터에 늘어놓고 그리고 만든 게 맵리듀스였거든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일반 데이터도 마찬가지이고 텍스트 데이터도 마찬가지이고요. 심지어는 이미지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안 로봇을 만든다고 치죠. 그러면 로봇에 뭐 운반치하고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카메라가 있겠죠. 그리고 피사체를 찍을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등록되어 있는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외부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고 치죠. 그러면은 여기 카메라가 찍을 때 카메라를 예컨대 쉽게 얘기하면 0,0부터 1024에 768까지의 픽셀 데이터일 겁니다. 그러면 100만 픽셀이죠. 1024 곱하기 768이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게 하나인데 여기에 RGB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무슨 뭐 트랜스페런시 뭐 이런 것들 뭐 애트리뷰트가 있다고 치죠. 어쨌든 RGB만 있다고 치죠. 그럼 곱하기 3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동영상이니까 이것이 24 FPS, FPS 하면 프레임 퍼 세컨드 1초에 이런 정지 화상 100만 픽셀짜리를 24장을 돌린다. 그러면 100만 개가 즉 어찌 되냐면 매트릭스 치면 0부터 1 밀리언까지 100만 개의 컬럼을 갖는 데이터로 봅니다. 그리고 이게 24 프레임 퍼 세컨이면 1초에 24개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1분이면 1440이고 어떻게 됩니까? 1시간이면 3600초에 24를 곱한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있다. 그럼 곱하기 될 거고요. 그래서 이때 전부 이렇게 행으로 늘어놓고 이 각각을 차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선형대수에 의한 벡터와 매트릭스의 연산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앞에 말씀을 드릴 때 그 ND 어레이를 얘기했었어요. 넘파이에. 그런데 ND 어레이는 그 소위 가장 기본적인 표현, 그걸 이제 지네릭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단위로 보면 텐서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그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0차원, 소위 벡터 데이터는 1차원, 원웨이 텐서가 되고요. 매트릭스, 그다음에 3차원 등등으로 이제 확장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1024 768 100만 개 곱하기 몇 개가 되고 곱하기 RGB 등등이 되겠죠. 그래서 차원이 굉장히 늘어나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뭐 상품 목록 같으면 상품 목록 50만 개의 상품. 근데 50만 개의 상품이라고 하면
상상이 잘 안 될 수 있지만 하나의 백화점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식품이나 양복이나 뭐 이렇게 따져서 이게 만약에 500개라면 500개 브랜드가 각각 한 20개씩 있을 거고요. 브랜드 내에 모델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연도별로 스타일이 좀 달라지면 전부 곱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소위 확률에서 얘기하는 그 이 경우의 수에서의 그 곱하기 법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게 늘어납니다. 이 방대한 것들, 특히 뭐 이런 것들 처리하려면 이 행렬 계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ND열의 넘파이가 가장 근간이 된다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스칼라를 우리가 나중에 이용할 때는 그 우리가 로우 레벨로 ND어레이의 넘파이를 직접 다루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칼라 자체가 하부에서는 이런 개념들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형대수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들이 보통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벡터 스페이스라는 것들은 기하학적으로 볼 때 예컨대 2, 3, 5라는 벡터가 있다면 X축, Y축에 2, 3, 5의 공간좌표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게 50차원 되면 이건 그림으로 보여줄 수 없지만 우리가 수학적으로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기하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때 벡터는 여러 개의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벡터는 소위 얘기하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그다음에 벡터 에디션에 의해서 여러 개의 벡터가 서로 고유하게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벡터 에디션을 가지고 일종의 기저, 베이시스죠. 베이시스를 계산해내면 그러면 고유한 소위 축을 계산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벡터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예컨대 여기 지금 이렇게 방대한 뭐 100만 개의 픽셀, 100만 개의 벡터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물론 이제 이 영상 데이터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대한 경우에도 벡터 스페이스를 통해서 여러 형태로 우리가 보는 관점을 달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소위 이제 선형 변환 부분은 만약에 벡터나 매트릭스에 앞에 매트릭스를 곱해 나가면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를 치죠. 그러면 예컨대 A, X 이퀄 Y라고 한다면 X와 Y가 벡터라고 친다면 이때 A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다시 쓰면 지금 이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A, X 이퀄 Y라고 치면 지금 이 화살표가 있는 것들은 벡터로 보통 표현을 하죠. 그리고 대문자는 매트릭스, 행렬을 얘기합니다. 즉 어떤 벡터에 어떤 행렬을 곱해서 새로운 벡터가 나왔다면 이때 이 행렬 A는 벡터 X를 벡터 Y로 변환시키는 그런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 변환된 효과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함수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이런 벡터와 매트릭스 그리고 벡터 공간 상에서 매트릭스 적용을 우리 함수의 개념과 빗대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컨대 공간상에서 예컨대 로테이트를 시킨다거나 스케일링 한다거나 아니면 그 리플렉션 시킨다거나 반사 등등과 같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는 그래픽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요즘 얘기하는 무슨 뭐 버추얼 리얼리티 등등 온갖 것들의 영상 관련된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고요. 그 이외에도 수치 계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즉 매트릭스가 함수와 같은 효과로 변형에 작용되는 이런 연산작용하는 그런 내용들을 선형대에서 좀 다루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는 이것도 뭐 얘기가 깁니다만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벡터나 매트릭스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가장 고유한 속성을 뽑아내고자 하는 겁니다. 고유한 속성이라는 것은 예컨대 다차원 데이터가 있을 때도요. 이것들을 예컨대 투영, 프로젝션 시키거나요. 이런 효과를 거두게 되죠.
이때 아이겐 밸류는 스케일링 팩터, 즉 축소나 확대되는 확장 변수의 효과를 가지게 되고, 아이겐 벡터 같은 경우에는 그때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되죠. 왜 중요하냐? 나중에 보면 우리가 또 이제 그것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PCA라는 게 있습니다. 머신러닝에서 PCA란 이것도 또 뭐 좀 써야 되겠네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뭐 괜찮겠습니다만, 공간이 마땅치 않지만, 프린시펄이라는 얘기는 주요한 얘기죠. 그리고 C는 컴포넌트, 요소란 얘기입니다. 주요소. 어널리시스. 그래서 프린시펄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주요인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차원이 예컨대 50개, 100개가 아니라 2,000개, 3,000개라고 치죠. 자, 이런 경우에 예컨대 3,000개. 심지어는 뭐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DNA 분석을 통해서 뭔가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뭐 둘은 서로 종류가 다릅니다만, 근데 단백질 분석을 한다 또는 DNA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 염기가 뭐 생물의 얘기입니다만 뭐 ATCG 등등으로 이게 반복돼서 나오는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서열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DNA 분석을 한다고 치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수천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에. 예컨대 이런 경우, 그래서 아주 방대한 벡터 데이터가 있다면 여기에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적용시키면 이건 3천만 개의 염기 서열을 가지고 PCA를 구성을 하면 예컨대 2개나 3개 정도의 주요한 요인으로 변환을 시킵니다. 변환시키는 것이 리니어 컴비네이션, 선형 조합의 형태인데, 즉 수천만 개가 각각의 서로 다른 변수를 통해서 더하고 빼고 하는 형태로 새로운 변수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새롭게 탄생된 만들어진 변수는 아주 작은 변수요. 보통 2개, 3개 정도로 축약된 새로운 변수입니다. 그때 이 PCA를 통해서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원래 데이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7, 80% 이상의 고유한 속성을 그대로 유지한 새로운 변수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분석을 또 하게 되죠. PC 리그레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 예컨대 이럴 때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예컨대 특정한 축을 대상으로 직교 투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아이겐밸류나 아이겐벡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효과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디컴포지션이라는 것은 그 방대한 행렬 데이터, 앞에 예컨대 이 보시죠. 문서를 얘기를 할 때 예컨대 문서에 여기였나요? 예컨대 50만 개 곱하기 뭐 100만 개. 그러면 어느 슈퍼컴퓨터도 이걸 작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면 대개 어떤 단어가 어떤 문서에 나오는 것 보면 예컨대 이게 100만 개라고 치더라도 대부분은 0이나 빈값이고요. 일부만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즉 거대한 행렬 데이터이긴 하지만 희소 행렬이라고 해서 스파스 매트릭스가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 디컴포즈를 하면 커다란 행렬 데이터를 상대적으로 작은 행렬의 곱의 형태로 축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의 대부분의 원래 행렬이 갖고 있던 속성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형태로 가져올 수 있죠. 디컴포즈란 마치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듯이 분해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대규모 데이터를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디컴포지션의 대표적인 것이 예컨대 스퀘어 매트릭스, 정방 행렬을 대상으로 한 아이겐 디컴포지션이나 또는 non 스퀘어 매트릭스를 대상으로 하는 SVD는 여러분들 선형대수 시간에 공부를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거든요. 디컴포지션 여기 있으니까 그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용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예컨대 무슨 뭐 그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천 모델을 가진다든지 압축 프로그램이라든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SVD가 기반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일일이 각각의 것들을 우리가 설명드리진 못하지만, 자, 이러한 것들을 주요 개념으로 하는 선형대수의 개념을 일단 머리에 놓고, 그리고 우리 모델링에 임할 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용시켜 나가면서 보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선형대수를 한 페이지로 마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두세 페이지에 걸쳐서 통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통계 부분은 일반적으로 기초 통계에서는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 정도를 얘기합니다. 기술 통계라는 것은 예컨대 디스크립티브입니다. 그래서 있는 데이터를 잘 묘사하고자 하는 것이죠. 묘사의 방법은 중심이 어디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평균, 중위값, 뭐 이런 것들 있죠. 또는 최빈값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중위값은 가운데 위치값이고 평균값은 말하자면 그 가중평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데이터가 예컨대 100만 건이 있더라도 예컨대 고객 데이터가 있다고 치죠. 고객 데이터의 연령과 그다음에 수입과 매출 기여도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평균이나 중위값을 통해서 어디가 중심이다는 걸 볼 수 있겠죠. 변동성을 통해서는 각각 고객 20만 명의 수입 내역을 따져봤더니 그 변동성은 어느 정도이더라. 결국 분산과 표준편차 얘기입니다. 물론 분산의 루트 값을 씌우면 표준편차가 되고요. xi-x 바의 제곱에 서메이션 하면 분산인데 여기에 루트 씌우면 표준편차.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포의 모양도 있습니다. 분포의 모양이라는 것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외도라함은 중앙으로 있느냐 아니면 왼쪽으로 치우쳐 있느냐. 왼쪽으로 치운 것들을 영어로 표현할 땐 skewed to right라고 얘기를 해요. long tail이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long tail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자상 거래하면서는 long tail의 법칙 때문에 전통적인 그 경영 모델과는 많이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자, 이게 외도의 문제이고요. 첨도는 데이터의 분포가 얼마나 납작하냐 아니면 위로 많이 치우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평균과 외도와 첨도 같은 것들은 각각 이런 것들을 통계에서는 모멘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정률 여러분들 통계에서 정률 이런 얘기 들어보셨으면 모르겠어요. 평균은 1차 정률, 외도는 2차 정률, 첨도는 3차 정률 등등으로 넘어갑니다. 모멘트는 그 이외에도 굉장히 높은 도수의 그런 모멘트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하나의 공식으로 이용하는 모멘트 제너레이션 펑션 같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분포성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 통계에서 중요한 것이 상관계수의 문제예요. 상관계수는 항상 두 개의 변수입니다. 만약에 칼럼이 50개라고 하더라도 상관계수는 둘씩 짝지어서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상관성이란 상관계수는 선형성만을 봅니다. 선형이 아니라면 예컨대 X 데이터와 Y 데이터 또는 뭐 X1 데이터와 X2 데이터라고 치죠. 이들 간의 상관계수인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것들은 상관계수가 0으로 나오거나 의미 없는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항상 선형성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요한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 여기를 포함해서 예컨대 나중에 우리가 보는 선형 모델의 여러 가지 계수값들 이런 것들을 보통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가장 우리가 찾고 싶은 그런 데이터이죠. 자, 이게 이제 기술 통계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추론 통계 얘기를 하죠. 추론 통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집단이 있고요.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샘플로 놓고 이걸 분석해서 모준을 추정하는 것인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수를 직접 추정하는 것이에요. 아, 이 모집단의 평균은 뭐겠다. 500만 명이 있는데
2,000명을 데리고 가서 지지율을 분석한 다음에 이 사람들의 A 후보, B 후보, C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몇 프로이겠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이게 모수 추정인데 단일값을 추정하기보다는 요즘은 특정 구간 내 예컨대 A 후보의 지지도와 B 후보의 지지도는 각각 몇 프로에 몇 프로 놓고 예컨대 3%와 5%, 12.2%와 16.3% 구간 내 속할 확률이 95%다. 뭐 이런 식이죠. 가설 검정은 직접 모수를 추정하지 않고 여기 모수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모수는 파라미터를 얘기합니다. 직접 추정한 게 모수 추정이라면 가설 검정은 어떤 가설을 주고요. 가설이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라는 것은 우리가 채택한다, 채택하지 못한다 형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컨대 state of nature 또는 status quo 또는 뭐 as is 뭐 여러 가지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은 action, decision 또는 to be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컨대 이것이 이건데 포지티브, 네거티브. 원래 포지티브다. 원래 네거티브다. 근데 우리가 판단할 때 포지티브다. 원래 판단할 때 네거티브다. 포지티브를 포지티브로 봤다. 옳은 판단이다. 네거티브를 네거티브로 봤다. 옳은 판단이다. 두 개를 합치면 액큐러시이다. 그런데 원래는 네거티브인데 포지티브라고 봤다. 일종 오류다. 이종 오류다. 그다음에 원래는 포지티브인데 네거티브로 봤다. 이종 오류다.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는 줄일수록 좋다. 그런데 일종 오류를 줄이면 이종 오류가 늘어나고 이종 오류를 줄이면 일종 오류가 늘어나고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모두 줄이는 방법은 데이터를 좀 더 확충하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 얘기는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런 가설 검정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건 일체의 오늘날 쓰는 모든 그 학습 모델은요. 즉 통계 모델을 비롯해서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 모델 모든 모델들은 전부 컴퓨터를 이용하죠. 컴퓨터를 이용할 때는 우리가 컴퓨터에 데이터를 주고 계속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언가 모델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컴퓨터가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원래는 이 데이터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거나 그 관계를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모델이요. 근데 선형 모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를 개라고 판단했다. 분류 모델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모델은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원래 어떠한데 우리가 주장한다. 즉, 이 부분이 H0이고 HA이거든요. 가설 검정은 그대로 기계학습 모델에 이렇게 이용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이런 방법보다는 소위 이 p-value라는 걸 이용합니다. p-value라고 하는 것은 원래 H0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즉 특별한 모델 개수를 찾아낼 수 없거나 관계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게 H0인데 원래는 H0가 맞는데 우리가 HA를 만든 것이 우연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될 확률. 그걸 p-value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H0도 그런 모델이거나 이런 오류가 아니어야 되거든요. 다른 표현을 하면 p-value는 원래는 특별한 관계가 없거나 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또는 우발적으로 이런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 확률이 낮아야 되겠죠. 아주 필연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p-value가 낮을수록 좋은 것이죠. 다시 얘기를 하면 뭐 이런 것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한다고 치죠. 아주 단순한 회귀 분석은 독립변수가 하나이고 정수변수가 하나인 뭐 이런 것을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를 한 서너 개 준 다음에 회귀직선을 찾으라고 하면 이렇게 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p-value를 보면 p-value가 예컨대
뭐 50이건 100이건 굉장히 크게 나올 겁니다. 그 얘기는 우연의 결과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델을 채택하기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걸 버릴 것이냐? 그럴 수는 없죠. 주어진 데이터에서 우리가 베스트를 다한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가 부족한 것이에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도 데이터를 예컨대 한 50개 정도만 넣으면 갑자기 p-value는 0.00005 정도로 확 줄어져 버립니다. 즉 p-value는 일종의 증거력이고요. 컴퓨터를 통해서 생성시킨 모델이 얼마나 데이터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느냐, 증거성을 확보하고 있느냐의 문제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p-value가 높다는 것은 그런 모델을 우리가 인정하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작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p-value가 모델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것들은 증거력의 문제이고 어쩌면 모델 그 자체의 의미성으로 보면 이런 것이요. 계수값이라거나 상관계수라든가 이런 분산도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게 이펙트이고요. 이펙트 사이즈와 이런 p-value가 동시에 중요하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얘기하는 바이죠. 자, 선형 모델로 가면 선형 모델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귀직선을 긋는 것인데 예컨대 변수가 하나씩이라면 잔차를 최소화시키는 방식이겠죠. 중요한 것은 이 잔차의 부분인데 이게 무작위적인 분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예컨대 올리고 내려서 쉬프트 시켜서 보면 이걸 기준으로 볼 때 잔차가 랜덤하게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형 모델은 IID 어썸션이라는 게 있어요. IID라는 것은 생각보다 또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IID라고 하는 것은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입니다. 즉 지금은 이 단순 회귀 분석이지만 우리가 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예제로 삼아서 좀 볼까 합니다. 코드 실습에서. 예컨대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데 예컨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여러 개의 변수가 있다고 쳐요.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부동산 예측, 과거 몇 년치 아니면 지역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 회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 각각의 잔차는 랜덤하게 나와야 되고 이들 각각의 독립 변수 사이에서는 서로 상관성이 없도록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인디펜던트라는 것은 각각의 독립 변수가 서로 독립적이고 영향을 주지 않고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티드란 이렇게 수정했을 때의 각각의 컬럼 독립 변수의 이 잔차가 아이덴티 동일하게 여기서 동일하게란 랜덤하게 모두가 랜덤하게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그 정균포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잔차 분석에 잔차가 한쪽으로 몰린다거나 어떤 추세선을 가지면 그 부분은 이 부분을 모델로 별도로 뽑아내야지 모델 바깥에 놔두는 것은 모델이 덜 완성된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잔차 분석을 중요시 여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변수가 많을 때 근데 컬럼이 근데 500개라면 500개를 다 쓸 것이냐? 그러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독립변수를 많이 쓰는 즉시 지금 선형 모델의 얘기입니다. 선형 모델이라고 하면 선형성을 유지시키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회귀 분석을 비롯해서 예컨대 분산 분석이나 일체의 것들을 다 포함하거든요. 자, 이때 예컨대 500개의 변수가 있는데 그 500개의 변수를 다 쓰면 즉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버피팅이 되죠. 오버피팅이 된다는 얘기는 예컨대 아주 쉽게 보면 독립변수가 이렇게 했는데 모델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주어진 데이터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방식이에요. 너무나 세분화된 모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어진 데이터를 설명은 하지만 일반적인 예측력, 소위 제너럴리티를 저해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지 못한 모델이다. 그래서 오버피팅을 방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또는 너무나 느슨한 모델 같으면 이건 언더피팅이 되겠죠. 언더피팅도 방지하고 오버피팅도 방지하고 중간에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된다. 인데 여러 개의 독립 변수가 있을 때 이것들을 다 적용시키는 순간 필연적으로 오버피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컨대 특정한 의미 있는 것들만 뽑아내서 소위 variable selection입니다.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앞에 PCA처럼 수많은 컬럼들을 선형조합해서 새로운 변수로 탄생시키든지 아니면 레귤러라이즈를 하든지 등등으로 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죠. 일체 이것들이 변수 선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또는 이제 모델 중에는 예컨대 차수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예컨대 y equal x1, a1, x1, a2, x2 해서 뭐 30개 이렇게 간다고 치죠. 자, 이럴 경우에도 이것들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어쩌면 선형성이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예컨대 제곱이나 세제곱으로 늘린다든지 차수를 낮춘다면 로그나 분수로 바꾼다든지 등등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모델, 다만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모델로 가겠다는 것이죠. 자, 확률 부분은 또 뭐 이것도 길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확률 얘기이고요. 그중에 이제 분포로 보면은 이제 예컨대 이산분포, 이산분포는 예컨대 그 이항 분포, 바이노미얼이라든지 아니면 부화성 분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마 아실 겁니다. 부화성은 바이노미얼과 같은 개념에서 출발하지만 발생의 빈도수가 아주 낮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어쨌든 연속 분포 같은 경우에 예컨대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이거나 아니면 t 분포이거나 뭐 카이스퀘어 분포이거나 등등. 그래서 각각마다 확률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일체의 것들은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다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과거에 있었던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 앞으로 벌어질 일들 전체 중에 일부만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만든 모델은 확률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률이 항상 기본이 됩니다. 자, 그런데 특히 좀 유의할 것은 조건부 확률이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 여러분들 통계할 때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이거에 기반해서 나오는 베이즈 모델이 오늘날 기계학습에서는 거의 대부분들 이런 베이즈 모델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통계를 얘기할 때도 보통 빈도주의 통계, 프리퀀티스 통계와 베이지안 통계로 나누고요. 이들 각각이 예컨대 프리퀀티스트 모델에서는 예컨대 law of large number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무한 반복된 결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확률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요. 베이지안은 우리가 입수한 데이터를 가지고 주관적 판단하는 것. 그래서 이제 뭐 프라이어와 포스테리어와 뭐 이런 식으로 그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 공식 아주 단순한 공식입니다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결합해 나가면서 데이터를 입수한 즉시 그걸 반영해서 새로운 판단으로 업데이트해 나가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판단해 나가는 뭐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이제 세부적인 얘기는 못 드렸지만 대략 기계학습이 고도화되면 이런 그 확률 통계적인 기법 이런 속에서 모델링이 진전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통계 관련해서 끝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통계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요. 넓게 보면 예컨대 단별량, 다별량. 보통 엄격하게 얘기하면 별량이라는 것은 보통 종속 변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계에서 혹시 다별량 통계 같은 것들, 통계 쪽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 분석을 하는 다별량 통계 같은 경우에는 종속 변수가 여러 개인 것들을 얘기하죠. 앞에서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면 독립 변수는 여러 개이지만 종속 변수는 하나입니다. 멀티베리에이션 리시스 다별량 분석에서는
독립 변수도 여러 개지만 종속 변수도 여러 개. 입력되는 데이터가 어떻고 온도가 어떻고 습도가 어떻고 배합물이 어떻고 했는데 나오는 불순물의 정도나 나오는 산출물이나 등등 종속 변수도 여러 개가 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배합해 주겠느냐 뭐 이런 것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통계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계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은 앞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통적인 통계에서는 모집단 추정하는 방식이지만 기계학습에서는 올 데이터로 새로운 모델로 예측 어널리시스, 프리딕티브 어널리시스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머신러닝의 것들, 심지어는 딥러닝이나 AI에서도 이런 계산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이 통계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예컨대 순수한 알고리즘은 예컨대 딥러닝의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도메인으로 오면은요. 예컨대 건축이면 건축, 화학이면 화학, 보안이면 보안, 바이오면 바이오 개별 경우에는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이루어온 성과가 여러 가지 통계 모델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야 의미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좀 그 기존 전통적인 통계를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뭐 캐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시대나 이런 경우에도 순수한 로직만이 아니고 이 도메인에 따라서는 이런 통계 모델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작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탐색적 분석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뒤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탐색적 분석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Exploratory Data Analysis이고 여러 가지 용어로 씁니다. 이 용어로는 뭐 데이터 먼징, 데이터 랭글링 뭐 등등으로 얘기하지만 요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비즈니스 언더스탠딩, 데이터 언더스탠딩, 데이터 프로포레이션 그리고 모델링, 모델 이밸류에이션, 디플로이. 그래서 모델링이 여러 가지 앞에서 얘기하는 선형대수나 아니면 통계 모델을 가지고 모델을 짜는데 그 이전 단계는 기본적으로 EDA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소위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처 엔지니어링이란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구성해야 된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런 컬럼 데이터가 있어요. 용어상으로 보면은요. 컬럼을 보통 컬럼,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필드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로우가 있습니다. 로우는 로우, 레코드, 튜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근데 기계학습 쪽에서는 컬럼을 피처라고 부릅니다. 또는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거는 전통적으로 통계나 이런 쪽에서 그렇게 불렀어요. 피처 엔지니어링이란 우리가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컬럼 데이터를 가져올 것이냐. 없다면 새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너무 많다면 좋은 것들을 추려내야 될 것이고요. 또는 일체 이것들은 숫자로 변환시켜야 됩니다. 숫자로 변환될 수 없었던 것들이라면 숫자로 바꿔야 되죠. 예컨대 암 진단을 한다 그러면 암 조형 수술을 통해서 조형 촬영을 통해서 예컨대 무슨 반점이 나왔다. 종양이 생겼다. 그럼 종양의 크기, 넓이, 색깔 이런 것들을 좀 수치로 바꿔야 되거든요. 전부 피처 엔지니어링에 속합니다. 그래서 피처 엔지니어링의 영역과 함께 EDA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치는 어떻고 개수는 얼마인데 그 이상치 값, 아웃라이어 값은 어떻고 미싱 데이터는 어떤 게 있고 분포는 어떤데 너무 많기 때문에 줄여서 본다면 어떻게 되고 등등을 보는 것이죠. 그런 일체의 작업들. 그리고 데이터 통합 부분도 있습니다. 데이터 통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일 첫 시간이었나요? 여러분들 빅데이터를 얘기할 때 벨로시티 얘기를 했습니다. 벨로시티란 예컨대 공장이 여러 개가 있어요. 공장마다 생산 라인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라인마다 기계가 여러 개 있고 기계에서 계속 로그 데이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분석을 한다고 칠 때 이 데이터를 다 보기에는 너무 유입수가 빠르고 많고 하니까 자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형태로 빅데이터 선출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예컨대 가장 가까운 쪽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필요하다면 제일 앞부분에서 정제를 하고 또는 여러 데이터를 통합하고 평균치를 내거나 등등으로 모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각각의 라인들을 모으고 공장을 모으고 해서 나중에 서버로 올 때는 대폭 축약된 형태로 요약된 데이터로 가지고 오죠. 이렇게 모으면 초당 200개씩 수백 개 그러면 초당 수만 개의 데이터가 들어오죠. 이런 것들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마이크로 배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그 실시간 스트리밍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때 좀 더 보충을 할게요. 자, 이런 목적을 통해서 예컨대 머지, 인테그레이션 하는 것들은 전부 EDA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변환하는 것들. 그래서 그리고 적절하게 변수명을 매긴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본격적인 모델링에 들어가기 전에 시각화를 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EDA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시간에서 사실은 이 작업까지가 거의 한 80%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제가 엔드-투-엔드 머신러닝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거를 엑셀로 하고 예컨대 다른 편집기로 하고 데이터베이스로 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으로 했다가 다른 시각 툴로 했다가 보다 전부 예컨대 앞단을 가급적 펜더스 그 다음에 예컨대 여기 펜더스이거나 아니면 모델링 경우에 사이킬런이나 텐서플로우 같은 것들 그리고 디플로이하고 하면 그렇게 만든 것들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거나 해도 자동으로 자동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오토메이션의 의미를 얘기했던 것이 바로 엔드-투-엔드 머신러닝의 이해였죠. 자, EDA의 절차는 데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데이터를 잘 정돈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보충을 한 다음에 변환시키고 시각화하고 모델링 구축하고 반복하다가 완성되면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은 결제를 늦춰서 시행하거나 아니면 공지를 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에 반영하거나 등등이 되겠죠. 자, 이런 정도였고요. 어느덧 시간이 갔는데 이번 시간에 끝내려고 했던 것이 조금 더 다음 시간까지 좀 연장이 돼야겠네요. 잠시 쉬었다가 요 다음에는 이제 기계학습과 모델링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